습관 1.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개인 비전의 원칙. 주도적인 노력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향상시키는 인간의 불가사의한 능력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없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 우선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보라. 당신의 의식을 방 한쪽 천장 구석에 올려놓고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이 책을 읽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투사해보도록 노력하라. 이제 당신은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가? 자, 이제 다른 것을 한번 해보자. 당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기분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것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당신은 현재의 정신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겠는가? 이제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잠시 생각해보자. 마음은 민첩하게 작동하는가? 당신은 마음 작동에 관한 연습과 이 연습의 목적이 무엇인지 재빨리 생각해보는 것 중 어느 쪽을 할까 하고 망설이는 자신을 파악할 수 있는가? 당신이 방금 체험했던 이러한 능력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것이다. 동물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 우리는 이것을 자아의식 또는 자신의 사고 과정 그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 부른다. 이 능력이야말로 인간이 온 세상의 만물을 지배하고 대대로 계속해서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우리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평가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자아의식 때문이다. 이는 또한 우리가 습관을 만들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 자체는 아니다. 또 우리는 기분 그 자체도 아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 자체도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동물과 구별되게 한다. 자아의식은 우리가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을 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신을 보는 방식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진 패러다임이고 이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는 방식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우리가 갖는 지도에 해당한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는가 혹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검토해 보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느끼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의도를 그들의 행동에 투사하고는 스스로를 객관적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잠재 능력을 위축시키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엄청나게 제한한다. 다행히 우리는 자아의식이라는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패러다임을 검증할 수 있고 이것이 현실에 기초를 둔 것인지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인지 아니면 주위의 여건에 영향을 받고 조절된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사회적 거울. 만일 자기 자신에 관한 견해가 오로지 사회적 반영, 즉 현 사회의 패러다임과 주변 사람들의 의견, 인식, 그리고 그들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자신에 관한 관점은 마치 요술 거울에 비친 반사물을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너는 제 시간에 온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왜 너는 물건을 정리정돈해두지 못하니? 당신은 예술가임에 틀림없소. 당신이 이겼다는 것을 믿을 수 없군요. 이것은 아주 쉬워. 그런데 도대체 너는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
이러한 견해들은 비뚤어지고 균형을 잃은 것들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투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실제대로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우려와 성격적인 결함이 투사된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패러다임은 우리가 대부분 주위 환경과 조건에 의해 물들어 있고 조절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 속에서 존재하는 조절하에의 엄청난 위력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은 이 같은 조절하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수용되는 이론에는 세 가지 결정론, 즉 세 가지 사회적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1번, 유전적 결정론은 기본적으로 조상이 우리를 결정했다고 말한다. 조상이야말로 현재와 같은 기질을 갖게 한 근원이라는 것이다. 즉, 조상이 급한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DNA, 유전인자 속에 그 기질이 들어있으며 이것이 세대를 거쳐 유전되어 마침내 우리도 그 기질을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혹은 만일 당신이 아일랜드계 사람이라면 급한 기질은 아일랜드계 사람들의 본성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2. 심리적 결정론. 기본적으로 부모가 우리를 결정했다고 말한다. 즉, 양육된 방식과 어린 시절의 경험이 개인적 성향과 인격 구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만약 집단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부모가 우리를 키운 방식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의존적이며 아직 성격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에 이 같은 감정적 각본을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부모의 기대만큼 잘하지 못했을 때 받은 정신적 학대, 거부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기억한다. 3. 환경적 결정론은 현재 나의 모습이 기본적으로 내가 모시는 상사, 배우자, 동료 또는 말 안 듣는 10대 자녀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이나 국가 정책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주변의 인물이나 사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운명론은 흔히 파블로프가 실시한 개의 실험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자극 반응 이론에 기초한다. 이 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특정한 자극에 대해 특정 방법으로 반응하게끔 조절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같은 결정론적 지도는 그 대상 영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거울들은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그 거울들이 자성 예언이 되지는 않는가? 또한 이 이론들은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자극과 반응 사이. 앞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소개해보자. 프랭클은 프로이드 심리학을 배우며 자라난 운명론자였다. 그는 어릴 때의 사건들이 인간의 내적 성품과 외적 성격을 결정지어 개인의 삶 전체를 기본적으로 지배한다는 프로이트 학설을 신봉하였다. 이 학설에 의하면 우리 삶의 범위와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유대인이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비참하여 말만 들어도 전율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다. 그의 부모, 형제와 부인은 수용소에서 죽거나 가스실로 보내졌다.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프랭클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아니면 죽은 이들의 시체와 죄를 치우는 구원된 사람 중에 끼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른 채 고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고통을 받았다. 어느 날 그가 작은 감방에 홀로 발겨벗겨진 채로 있을 때 자신이 후에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의 자유, 나치들도 빼앗아갈 수 없는 라고 명명한 상태를 자각하기 시작했다. 나치는 그의 주변 환경 전체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그의 육체를 다룰 수 있었지만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상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아의식을 가진 존재였다. 그는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을 손상받지 않을 수 있었다. 수용소의 모든 일들에서 영향받고 안 받고의 여부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극과 그것에 대한 반응 사이에서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즉 권한을 가졌던 것이다. 고통의 순간 속에서 프랭클은 자신이 죽음의 수용소로부터 풀려난 후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다른 상황을 투사해 보곤 하였다. 그는 마음의 눈을 통하여 강의실에 서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고 강제 수용소에 있는 동안 지독한 고문을 통해 얻은 교훈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그는 기억력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정신적, 감정적, 도덕적인 각종 자기 훈련을 통해 처음에는 겨우 싹튼 정도에 불과했던 작은 자유를 점점 크게 만들어 마침내 그를 수감하고 있던 나치 감시자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나치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육체적 자유와 환경의 선택권이 있었지만 프랭클은 이들보다 더 많은 참된 자유와 선택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다 큰 내적인 힘까지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주위에 있는 동료 수감자들 뿐만 아니라 몇몇 감시병들까지도 감화시켰다. 그리고 수감으로 받은 고통의 의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프랭클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상황에서 자아의식이라는 인간의 첨부 능력을 사용하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인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첨부 능력이 있다. 우리는 자아의식과 더불어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상상력은 처해 있는 현실을 뛰어넘어 마음속에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우리는 또 양심을 가지고 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깊은 내면적 자각으로서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나아가 이것은 사상과 행실이 원칙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우리는 또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다. 독립의지는 다른 모든 영향력을 무시하고 오직 자아의식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첨부 능력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일지라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컴퓨터에 비유하면 동물들은 본능과 훈련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물이 책임지도록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동물에게 훈련시키는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즉 동물은 지시할 수가 없으므로 스스로 프로그램을 바꿀 수도 없다. 사실 동물은 이러한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천부적인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능과 훈련으로부터 완전히 별개인 새로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동물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만일 우리가 본능과 조건화, 주위의 상황,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며 동물처럼 산다면 우리 역시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결정론적 패러다임은 주로 쥐, 원숭이, 비둘기, 개 등의 동물에 대한 연구와 정신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측정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이 설정한 어떠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자아의식 이론에 맞추어 보면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천부 능력은 인간을 동물보다 우월한 위치로 격상시켰다.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더 활용하고 발전시키면 시킬수록 자신이 가진 독특한 인간적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위대한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주도성에 대한 정의. 프랭클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기본 원리를 발견하면서 정확한 자기 패러다임을 기술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사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습관인 주도적인 삶의 습관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주도성이란 단어는 요즘 경영학 문헌에서는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찾지 못할 것이다. 주도성은 단순히 솔선해서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의 행동은 자신의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지 결코 주변 여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가치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 또 우리는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다. 책임감이란 말을 살펴보자. 이것은 당신이 어떠한 반응을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responsibility를 말한다. 주도적인 사람은 이 같은 책임을 인정한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분위기, 주변 여건, 무슨 영향 때문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지 않는다. 주도적인 사람의 행동은 가치관의 기초를 둔 스스로의 의식적 선택의 결과이지 기분에 좌우되고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도적이다. 그런데 삶이 주위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좌우된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한 의식적인 결정이나 태만이 그들에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같은 선택을 한다면 반사적이 된다. 반사적인 사람은 종종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그들은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다고 느낀다. 그러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는 그들의 태도나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주도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날씨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비가 오든 햇빛이 나든 날씨 자체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관이 양질의 일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날씨가 그 작업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반사적인 사람은 사회적 날씨에 해당되는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즉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 대해줄 때 그들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나 만일 주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는 방어적이고 자기보호적이 된다. 반사적인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삶을 살며 타인의 약점이 본인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둔다. 가치보다 충동을 하위에 두는 지혜는 주도적인 사람의 본질이다. 반사적인 사람은 기분, 분위기, 조건, 주변 여건에 따라 행동한다. 이에 반해 주도적인 사람은 심사숙고하여 선택하고 내면화된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주도적인 사람 역시 외부 자극, 즉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치관에 입각한 선택이나 반응이다. 엘리너 루즈벨트가 말했듯이 아무도 당신의 동의 없이 당신에게 고통을 가하지 못한다. 간디의 말처럼 우리가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의 자존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훨씬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방치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내용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특히 지난 여러 해 동안 받은 고통과 비참함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이라고 돌려왔다면 더욱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라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나는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없다. 언젠가 내가 세크라멘토에서 주도성을 주제로 강연할 때 청중 속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흥분해서 말하는 것이었다. 청중의 수는 아주 많았다. 여러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아보자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행동을 깨닫고 당황해서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중하기가 어려웠던지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행복해 보였다. 나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휴식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휴식 시간이 되자 즉시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선생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한 남자를 돌보는 간호사입니다. 제가 해주는 어떤 일도 그에게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그는 결코 감사를 표시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는 제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며 저의 잘못만을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그는 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저는 그 고통을 때때로 가족들에게 화풀이하곤 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그가 죽기를 기도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강단에서 어떠한 것도 자신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고 또 스스로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고통을 줄 수 없다.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나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권한이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마침내 제가 그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그 싫은 일과 비참함조차도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고통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갑자기 감옥에서 석방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유다. 나는 풀려났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 방식 때문이다. 물론 우리에게 무언가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해를 입음으로써 슬픔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품, 즉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이 반드시 상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사실 우리가 겪은 힘든 경험들은 자신의 성품을 형성하고 내면적 힘을 개발해주는 시련이다. 이는 또 장차 닥칠 어려운 여건을 다스리는 능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내력도 키워준다. 프랭클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개인의 자유를 개발하여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또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들이 저술한 자서전은 그러한 개인적 자유의 변한 능력과 그것이 감옥 문화와 포로에게 미친 영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우리의 주변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불치의 병을 앓거나 심한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고결함이란 얼마나 감동적인가. 고통을 초월하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여 삶을 의미 있게 하며 또 자신을 향상시키는 가치관을 지니고 실천하는 사람들보다 깊고 지속적인 감명을 주는 것은 없다. 나와 아내 샌드라가 함께 체험한 가장 감동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는 지난 4년 동안 암 선고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던 친구 캐롤과의 교우였다. 그녀는 우리 결혼식에 들러리를 섰으며 25년이 넘게 샌드라의 가장 절친한 친구로 지내왔었다. 캐럴이 암의 말기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그녀의 병석에서 자서전을 쓰는 것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다. 아내는 그 어렵고 지루한 일을 하면서도 친구가 그녀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읽을 수 있도록 충고의 글을 쓰려고 하는 강한 소망과 투병의 용기를 보고 너무나 감격하여 집에 돌아오곤 했다. 캐럴은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능력을 글쓰기에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되도록 진통제를 자제하였다. 그녀는 이러한 상태에서 녹음기를 직접 입에 대고 속삭이거나 아내에게 받아쓰게 했다. 캐롤은 주도적이었고 용감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했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나는 캐롤이 죽기 바로 전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때의 그 느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살을 깊이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나는 그녀의 고귀한 본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 속에서 사랑, 관심, 감사와 더불어 성실함과 공헌 그리고 봉사의 삶을 보았다. 나는 사람들에게 지난 수년 동안 임종하는 사람이 관대한 태도로 사랑과 자비를 나누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는지를 물어보았다. 일반적으로 청중의 4분의 1 정도는 그런 경험을 하였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이 같은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는지를 물어보았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용기에 고무되어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변화하고 싶고 감동하여 봉사와 자비의 고귀한 행위를 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었는지 물어본 셈이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런 동기를 갖는다고 대답하였다. 빅터 프랭클은 인생에 3가지의 중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에게 발생한 일을 통한 경험적 가치,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가치, 불치의 병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가 하는 반응인 태도적 가치 등이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온 경험에 의하면 3가지 중심적 가치 중 최고의 가치는 패러다임 혹은 재구성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적 가치이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직면하는 역경들은 종종 패러다임을 전환하도록 만들어준다. 즉, 이러한 역경은 세상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 전반적인 가치 기준을 새롭게 바꾸도록 한다. 이 같은 시각의 개선과 학대는 우리 모두를 향상시켜주고 고무시켜주는 태도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적극적이 되어라.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본성은 스스로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이지 남의 행동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다. 이 본성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무모하게 밀어붙이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며 공격적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완수할 책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더 나은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이 되어라 라고 상담해왔다. 이는 흥미검사, 즉 적성검사를 해보고 관심 있는 산업 분야를 연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이 직면하는 문제까지도 조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면접에서 자신이 그 조직에 들어가면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음을 설명해주는 적극성을 말한다. 이러한 전략은 해결책의 판매라고 불리는 것으로 기업에서 성공하는 데 중요한 패러다임이다. 이 같은 상담에 대한 반응은 되게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취업과 승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필수적인 단계인 행동하는 것, 즉 적극적인 실행을 하지 못한다. 나는 어디에서 흥미검사와 적성검사를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기업과 조직체의 문제들을 연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나는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저절로 일어나 주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아 주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결국 좋은 직장을 갖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사람이지 그들 스스로가 문제거리인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바른 원칙을 따르며 필요한 일은 모두 적극적으로 수행해가는 유형이다. 우리 집에서는 무책임하게 가족 중 누군가 어떤 일을 시작해 주기를 바라거나 해결책을 내놓기만 기다리는 경우에는 설령 그가 어린아이일지라도 뇌가 가진 수완과 주도성을 사용해라 라고 말해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종종 우리가 마치 말하기도 전에 알아요. 수완과 주도성의 활용이요 하면서 일을 시작한다.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인식시켜주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주도성은 인간 본성의 일부분이다. 비록 경우에 따라 이 주도성의 능력이 눈에 띄지 않고 내면에 잠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도적 성향을 높이 평가해주면 이들에게 사회적 거울로부터 나오는 왜곡되지 않은 하나의 확실한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이때는 물론 개인의 성숙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감정적 의존심이 강한 사람에게서 대단히 독창적인 협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가진 기본적인 본성을 지지해주고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이들이 점차 자신 있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능동적 행동과 피동적 행동. 어떤 일을 솔선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차이는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크다. 그 차이의 정도는 효과성에서 25%나 50%만 나는 것이 아니라 5000% 이상 난다. 특히 영리하고 사력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섬세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경우 그 차이는 이 정도로 크다.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생산 능력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7가지 습관을 개발하는데도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다룰 6가지 습관 각각이 우리의 주도적인 능력 개발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행동해야만 얻을 수 있다. 만일 남에게 끌려가기를 기다린다면 피동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 성장의 기회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 언젠가 주택개량 산업계의 20개 유관단체 및 기업체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한 적이 있다. 이들은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서 각자의 사업 실적과 각 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곤 하였다. 내가 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한 시점은 심각한 불황 때문에 이 산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특히 막중하던 때였다. 처음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은 의기소침해 있었다. 첫날 토의 주제는 우리 업계의 현황은 어떤가,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환경 규제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실직이 확대되고 있었고 회의에 참가한 대표자들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오랫동안 동고동락해온 직원들까지 해고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다. 첫날 회의를 마치고 나자 참가자들은 더더욱 위축되었다. 둘째 날 이들이 다룬 주제는 미래의 전망은 어떤가였다. 참가자들은 환경 규제의 변화 추세를 분석하고 이것이 그들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둘째 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참가자들은 침울해했다. 왜냐하면 상태가 호전되기 전에 더더욱 악화될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셋째 날 우리는 주도적 스타일의 주제를 택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주체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날 오전에는 관리 개선 및 원가 절감에 대해 토의했고 오후에는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해 토의하였다. 우리는 이 두 분야를 대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고 그중 매우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몇 가지를 중심으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그러자 흥분과 희망 그리고 주도적인 자각의 새로운 분위기가 도출되었다. 셋째 날이 거의 끝날 때쯤 우리는 사업의 전망은 어떠한가? 라는 회의의 결론을 짓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답을 낼 수 있었다. 1. 우리의 현재 상태는 좋지 않다. 현재의 추세로 보아 상태가 호전되기 전까지는 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대책의 전망은 매우 좋다. 왜냐하면 보다 나은 관리와 원가 절감, 시장 점유율의 제고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3. 따라서 사업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만일 여기서 반사적으로 사고하는 집단이 모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봐 현실을 제대로 보자고 긍정적인 사고와 각종 심리 작전에도 한계가 있어. 우리는 조만간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을 걸세 라고 반응했을 것이다. 현실의 직시 바로 그것이 긍정적 사고와 주도적 사고 간의 차이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한 다음 장래의 전망을 내다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과 장래 전망에 관하여 긍정적인 쪽의 결론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사실도 파악하였다. 만일 그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았더라면 환경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환경 결정론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기업, 지역사회, 단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조직은 주도적이 될 수 있다. 즉, 주도적인 사람들이 가진 창의력과 풍부한 재능을 통해 조직 내에 주도성 위주의 조직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조직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고 조직 구성원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주도적인 말을 하라. 태도와 행동은 우리가 가진 패러다임에서 나온다. 따라서 태도와 행동을 검토하기 위해 자아의식을 사용해 보면
그 바탕에 깔린 패러다임을 볼 수 있다. 가령 우리가 쓰는 말을 보면 자신이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측정 기준이 된다. 그 예로 반사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책임감이 없다. 이게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모두야. 나는 한정되어 있다.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가 나를 이처럼 화나게 한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의 감정과 기분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지배된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또 시간도 없다.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것, 즉 제한된 시간이 나를 통제한다. 만약 내 아내에게 좀 더 인내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 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 주위의 여건이나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나는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앞에서 소개한 말들은 결정론에 입각한 기본적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공통점은 책임 전가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반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번은 한 학생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죄송하지만 강의를 좀 빠져도 되겠습니까? 제가 원정 테니스 시합에 출전해야 하거든요. 그때 나는 꼭 가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네가 가기로 결정한 것인가? 라고 물었다. 저는 꼭 가야만 합니다. 라고 그가 대답하였다. 만일 자네가 안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아마 팀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원하는가? 원치 않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자네는 팀에 계속 남기 위해 시합에 가는 걸 택한 것인데 만일 내 수업에 빠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요. 잘 생각해봐.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저를 이 강의에 못 들어오게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그렇죠? 그것은 사회적 결과일세. 또 그것은 인위적인 일이야. 자네가 테니스 팀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시합을 할 수 없겠지? 그것은 자연적 결과라네. 수업에 참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엇이 자연적인 결과겠나? 배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맞았네. 그러니 자네는 두 가지 결과의 중요성을 비교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걸세. 만일 내가 자네라면 테니스 경기에 가는 것을 선택하겠네. 그러나 다음부터는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말게나. 저는 테니스 시합에 가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내 수업은 빠지고 나는 일부러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웃으면서 대답했다. 반사적인 말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그것이 바로 자성 예언이 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다는 패러다임을 굳게 믿고 이러한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증거를 만들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인생이나 운명에 대한 책임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점차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여건을 다른 사람, 주위 환경,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외부의 영향력 탓으로 돌린다. 어떤 세미나의 주도성의 개념에 관해 강연을 할 때 한 참가자가 내게 다가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스티븐, 나는 당신의 얘기가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황이란 천차만별입니다. 내 결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에 대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 그녀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과 같은 감정이 전혀 없습니까? 라고 나는 물었다. 없습니다.
하고 그는 재차 확인한 뒤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보아야 할 아이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시오 라고 대답해 주었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느낌이 없다고요. 그녀를 사랑해 보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사랑의 감정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녀를 더욱 사랑해야 돼요. 만일 그런 감정이 없다면 그것 자체가 그녀를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선생님, 사랑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사랑한다는 감정은 사랑하는 행동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녀에게 잘해주세요. 희생하십시오.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감사하세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세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모든 선진 사회에서 출판되는 위대한 문학 작품들은 사랑을 행동하는 동사로 본다. 그런데 후진적이고 반사적인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는 감정으로 본다. 이들은 이러한 감정의 노예가 된다. 그런데 헐리우드 영화의 각본은 대부분 우리를 감정의 동물이기에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게 한다. 이 각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는다. 만일 감정이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제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감정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뒀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사람은 사랑을 동사로 만든다. 사랑은 당신이 행하는 그 무엇이다. 마치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공부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그들은 사랑을 받고도 모욕을 주거나 사랑을 되돌려주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한다. 만일 당신이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사랑을 생각해보라. 사랑은 사랑하는 행위를 통해 실현되는 하나의 가치이다. 주도적인 사람은 감정보다 가치를 우선시한다. 사랑이란 감정은 회복할 수 있다. 관심의 원, 영향력의 원. 자신의 주도성 정도를 자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바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광범위한 관심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예컨대 자신의 건강, 자녀, 직장, 외채, 핵전쟁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관심의 원을 그리고 모든 관심의 영역을 그 안에 포함시켜보자. 이렇게 원 안에 관심 영역을 써놓음으로써 특별한 정신적 혹은 감정적인 관심이 없는 영역과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관심의 원에 들어있는 대상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혀 통제력을 갖지 못하는 것과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아가 통제력, 즉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들을 더 작은 영향력의 원 내에 둠으로써 전자와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영역 중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집중하는가를 살펴보면 자신의 주도성의 정도가 어떠한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영향력의 원에 집중한다. 이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일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들이 가진 에너지의 본질은 영향력의 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적극적, 확장적 특성이 있다. 이에 반대로 반사적인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관심의 원에 집중한다.
이들은 관심을 다른 사람의 약점, 환경상의 문제,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여건 등에 집중한다. 반사적인 사람들은 이 같은 대상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비난하고 책망하는 태도, 반사적인 말, 피해의식의 증대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그런데 이 같은 대상에 집중하면 부정적, 즉 소극적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고 또 자신의 영향력권 내에 있는 것에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마침내는 영향력의 원을 축소시킨다. 관심의 원 안에 있는 대상에 노력을 집중하면 이것이 자신을 통제하도록 권한을 주는 셈이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주체적인 주도권을 잡지 못하게 된다. 나는 앞에서 학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우리 아들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아내와 나는 아들이 가진 약점들과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은 우리의 영향력과는 거리가 먼 관심의 원에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 노력을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능력 부족과 무기력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의존감만 크게 하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그에 대해 가진 패러다임, 즉 영향력의 원에 있는 대상에 관심을 집중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에너지를 창조해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마침내 우리 부부는 물론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건이나 여건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행한 것이 바로 주위 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것이다. 지위와 부, 역할과 인간관계 때문에 한 개인이 가진 영향력의 원이 관심의 원보다 큰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신을 감정적인 근시안으로 만들고 천박하고 경솔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다. 즉 자신의 생활 스타일을 관심의 원에 집중함으로써 무절제하고 이기적이며 대응적으로 된다. 주도적인 사람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영향력의 원과 같은 크기의 관심의 원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통제할 수 없는 경우.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을 구분하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속한다. 1.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 자신의 태도와 관계되는 문제. 2. 감정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 타인의 행동과 관계되는 문제. 3.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과거나 상황이 만든 현실과 같이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우선 이 세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현재의 영향력의 원내에 있는 해결책부터 실천을 시도하는 것이다.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의 습관을 다룸으로써 해결된다. 이는 분명히 우리의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것으로 습관 1, 2, 3인 개인의 승리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간접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바꿈으로써 해결된다. 이것은 습관 4, 5, 6에 해당하는 대인관계의 승리이다. 나는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30여 가지나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감대 대결, 사례 제시대, 억지 설득 등과 같이 각기 그 성격이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0여 가지나 되는 많은 방법 중에서 3, 4가지만 주로 사용한다. 그 예로 사람들은 보통 이성적인 설득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먹혀들어가지 않을 때는 언성을 높이거나 싸운다. 우리가 상대방을 조정하기 위해 캐캐 묵은 비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쓰지 않고 영향력 있는 새로운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는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는 얼굴에 주름살이 안 생기도록 하면 된다. 즉 웃으면서 진지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싫더라도 기꺼이 인정해가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같은 문제들도 우리를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 이제 알코올 중독자 자주치료협회에서 하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정신을 함께 음미해보자. 주여, 저에게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침착함을 주시옵고 그 차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가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또는 통제할 수 없는 것 중 어떤 것이든 해결의 첫 단계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은 우리가 습관을 바꾸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을 바꾸며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으로 이상의 모두는 우리가 가진 영향력의 원 안에 있다. 영향력의 원 확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상황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마치 화학 구조식의 한 부분을 바꿈으로써 그 결과의 본질 자체를 바꾸는 것과 같다. 나는 아주 활동적인 최고 경영자가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고문으로 일한 적이 있다. 그는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창의적이고 재능 있고 유능하고 총명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관리 방식은 매우 독재적이었다. 그는 직원을 마치 아무 판단력도 없는 존재인 잔심부름꾼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직원에게 던지는 그의 말투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젠 이 일을 하세요. 이젠 저 일을 하세요. 결정은 내가 합니다. 라는 식이었다. 그 결과 그는 주변의 거의 모든 중력들을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되었다. 이들은 복도에서 불평을 했다. 중력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일리가 있고 근거도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만 했고 모든 책임을 사장의 결함 탓으로 돌렸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며칠 전에 사장이 우리 부서에 들렸지요. 그때 우리는 이미 모든 계획을 완료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몇 달 내내 해왔던 일은 그 때문에 바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그가 퇴임하려면 얼마나 남았지요? 그는 이제 겨우 59이요. 6년이나 남았어요. 누군가가 대답했다. 당신은 그때까지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나도 모르겠소. 그는 쉽게 은퇴하지 않을 그런 종류의 사람이요. 그러나 중력 중 한 사람만은 주도적이었다. 그는 감정이 아닌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였다. 그는 예측을 하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또 상황을 파악했다. 사장의 결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헐뜯는 대신 보완해 주었다. 그는 사장과 직원들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면서 사장의 결점을 보충해 주려 노력하였다. 그러면서 사장의 강점인 비전, 재능, 창의력을 회사 발전에 활용하였다. 이 중력은 자신이 가진 영향력의 원에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는 사장으로부터 하찮게 취급당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사장이 잔심부름꾼으로부터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우선 사장이 필요로 한 것을 사전에 파악하였다. 또 사장이 우려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사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사장에게 보고할 때도 자신이 분석한 것과 이에 기초한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어느 날 내가 자문을 하기 위해 사장과 함께 자리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스티븐, 나는 이 사람이 어쩌면 이처럼 일을 잘하는지 믿을 수가 없네. 그는 내가 요구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까지도 제공하고 있네. 심지어 나의 입장에 서서 분석하고 보고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몇 가지 대안까지 제시한다네. 그 대안은 분석 내용과 일치하고 그 분석 결과는 자료와 일치하지. 그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가 맡고 있는 분야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 다음 날 열린 회의에서도 그는 임원들에게 여전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방식으로 일관했지만 이 사람에게만은 예의였다. 이 임원에게는 당신의 의견은 어떠소? 라고 묻는 것이었다. 즉 그의 영향력의 원이 점차 커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 일은 조직 내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켰다. 중력들 가운데 반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주도적인 중력에 대해 뒷전에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책임을 회피하라는 것은 반사적인 사람이 갖는 본성이다.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내가 내 책임이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무책임하다 라고 말할 때도 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으며 내가 결정한 것이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오랫동안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해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다른 중력들은 자신이 왜 책임이 없는가를 입증할 더 많은 정보와 공격거리 그리고 증거를 찾는 데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임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주도적이었다. 그 결과 다른 임원들에 대한 영향력의 원도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더 확대되어 마침내 조직 안에서 그의 개입과 승인이 없이는 사장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나 사장은 그 임원의 능력이 자신의 강점을 지원하고 결점은 보완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강점을 결합한 보완적인 팀워크를 갖게 되었다. 이 임원의 성공은 유리한 상황과 조건 덕분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른 임원들도 처한 상황이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다른 임원들과 차이를 보인 것은 상황에 대한 반응의 선택, 즉 영향력의 원에 초점을 맞춘 그의 결정이었다. 혹자는 주도적이란 말을 밀어붙임, 공격적 또는 비정함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주도적인 사람은 무모하게 밀어붙이지 않는다. 이들은 현명하고 가치지향적이며 현실을 파악할 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 간디를 보라. 그는 자신의 반대파들이 의사당에 모여 대영 제국의 인도 국민에 대한 탄압을 성토하면서 그가 그들의 관심의 원에 합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비난하고 있을 때 시골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영향력의 원을 농민들에게 넓혀가고 있었다. 그 결과 간디에 대한 지지, 신뢰, 믿음의 열기가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간디는 비록 아무런 공식적 지위나 정치적 지위도 갖지 않았지만 그가 가진 열정, 용기, 단식과 도덕적 설득을 통해 영향력의 원을 확대했고 마침내 3억 인도인을 지배하던 영국을 무릎 꿇게 하였다. 기대와 결의. 우리의 문제가 어떤 원에 속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기대적인 것인지 결의적인 것인지를 알아보면 된다. 우선 관심의 원은 기대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행복할 텐데
사장이 저런 독재자만 아니라면, 내 남편이 좀 더 무던한 사람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말을 잘 듣는다면, 만일 내가 학위를 가졌더라면, 나 스스로 활용할 시간적 여유가 조금만 더 있다면, 이에 반해 영향력의 원은 결의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예컨대 나는 좀 더 참을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더 현명하게 될 수 있다. 나는 좀 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등과 같이 초점을 내적 성품과 결의에 맞춘다. 만일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큰 문제이다. 외부의 것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다. 이때의 변화 패러다임은 외부에서 시작하여 내면으로 향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변화되기 이전에는 반드시 외적인 것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도적인 접근 방법은 내면에서 외부로 향하는 변화의 방법이다. 즉, 외부에 있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나는 보다 현명할 수 있다. 보다 부지런할 수 있다. 보다 창조적일 수 있다. 보다 협력적일 수 있다는 식이다. 내가 좋아하는 구약 성서 내용 중에는 유대인들의 기독교 전통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17세의 나이로 형제들에 의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요셉이 죄 없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노예 상인들을 얼마나 원망하였으며 보디발의 종으로서 자신의 불쌍한 신세를 얼마나 한탄하였을까를 상상할 수 있다. 하지만 요셉은 주도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기대보다는 결의에 집중했다. 그 결과 얼마 안 가서 보디발의 가사를 돌보는 관리자가 되었고 큰 신망을 얻어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다. 어느 날 요셉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부리와의 타협을 거부하여 결국 13년간이나 부당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도적이었다. 즉 그는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였고 의존적 기대보다는 될 수 있다의 결의로 최선을 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은 감옥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 후 요셉은 마침내 이집트에서 왕 다음 가는 제2인자가 되었다. 나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극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을 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주위 여건, 제약 조건 등을 원망하기 쉽다. 하지만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고 자기 자신과 될 수 있다는 결의에 노력을 집중한다면 주어진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자 만일 내가 계속해서 아내의 잘못만 지적한다면 실제로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나는 책임이 없고 아내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력한 희생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스스로를 부정적인 상황에 집어넣고 올가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아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줄어들게 한다. 아내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행동은 아내로 하여금 자기는 결점이 많아 개선이 힘든 인간이라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비판은 내가 고치고 싶어하는 그녀의 행동보다 더 나쁘게 작용한다. 그 결과 이 같은 상황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사라지고 만다. 만일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즉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노력해야 한다. 아내를 나에게 맞게 개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건 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는 바람직한 남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해도 내가 보여주는 주도적인 본보기의 영향력을 느끼고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반응하든 하지 않든 나의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방법은 나 자신,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나의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 여기에는 더 나은 경청자가 되는 일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배우자가 되는 일, 좀 더 모범적인 학생이 되는 일, 보다 협력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되는 일 등이 있다. 이따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주도적인 일은 행복하게 느끼는 것, 즉 진심으로 웃는 것이다. 행복은 불행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도적인 선택이다. 한편 날씨와 같이 우리의 영향력의 원에 결코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만일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물리적 날씨 또는 사회적 날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노력을 집중하면서 현재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과와 실수. 우리가 삶의 초점을 영향력의 원에 맞추기에 앞서 관심의 원 안에 있으며 심사숙고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결과와 실수이다. 우리에게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결과는 자연 법칙에 의해 지배되므로 관심의 원 안에 속한다. 그 예로 달리는 기차에 뛰어들기로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기차가 우리를 덮쳤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 같은 예로 사업상 거래에서 남을 속이기로 결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가져올 사회적 결과는 속임수가 탄로나는지 아닌지에 의해 좌우되는 데 반해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미칠 자연적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의 행동은 원칙에 의해 지배된다. 원칙을 따르는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뒤따르는 결과도 선택하게 된다. 이는 마치 지팡이의 한쪽 끝을 잡으면 다른 쪽 끝도 따라오는 것과 같다. 누구나 각자의 상황에서 선택한 지팡이가 나중에는 잘못된 지팡이였음을 깨달았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은 차라리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만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택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실수라고 부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할 두 번째 것이다. 늘 자신의 선택에 대해 뒤늦은 후회를 하는 사람은 과거의 실수도 관심의 원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즉 우리는 실수를 취소할 수 없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를 통제할 수도 없다. 미식 축구팀의 쿼터백을 맡았던 우리 아들은 자신이나 팀 멤버 후퇴의 실수를 범할 때면 일종의 심리적 보상을 하기 위하여 경기 사이에 손목 밴드를 덥석 잡았다 놓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실수가 다음 플레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결의하고 경기에 임하려는 것이었다. 실수에 대한 주도적인 해결 방법은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수정해서 그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다. 성공은 실패의 다른 한편에 있다. 라고 IBM의 창업자 토마스 왓슨은 말하였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또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실수이다. 이런 경우 흔히 자기 기만, 자기 정당화의 길을 택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변명과 개별을 늘어놓기도 한다. 게다가 이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 실수를 덮어주고
정당화시키며 나아가 부적절한 중요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보다 깊은 상처를 주는 원인이 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행동도 우리 자신이 범한 실수도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실수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태도이다. 우리가 만일 우리를 문 독사를 잡으러 쫓아간다면 몸 전체에 독이 더 빨리 퍼질 것이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즉시 그 독을 제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편이 더 낫다.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실수를 즉시 인정하고 고침으로써 이 같은 실수가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된다. 약속과 이행. 영향력의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다. 다시 말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이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주도성의 본질이다. 명확한 표현이다. 이것은 또한 자기 성장의 본질이다. 우리는 자아의식과 양심이라는 첨부 능력을 통해 결점과 개선해야 할 점, 개발해야 할 재능, 또 바꾸거나 없애야 할 버릇 등을 의식하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상상력과 독립의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착수한다. 즉 결심을 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목표를 이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좋은 성품을 형성하게 되고 또 실제로 이러한 행동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과 둘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약속일지라도 항상 그것을 실천한다면 자기 통제의 장점을 깨닫게 하는 내적인 성실성을 갖추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갖게 된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약속을 하고 이를 지키면 자신의 신용과 명예는 감정이나 기분보다 점차 더 중요해진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약속을 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능력이야말로 효과성의 기본적인 습관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본질이다. 인식, 기량, 그리고 욕구는 모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개선하면 다른 것들도 따라서 개선된다. 이 세 가지의 공통 영역이 점차 커지면 습관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더 깊이 내면화시킬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강직한 성품을 갖추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효과성을 증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 주도성 개발을 위한 30일간의 실험. 주도성을 인식하고 개발하기 위해 프랭클이 경험했던 죽음의 강제 수용소를 거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삶을 크게 압박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주도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일은 하루하루 일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결심하고 그것을 지키는가, 도로상의 교통마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화가 난 고객이나 불손한 아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등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노력을 어디에 집중하는가가 관건이다. 평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측면이다. 나는 당신에게 주도성의 습관을 30일 동안 시험해보라고 권한다. 그것을 실제로 해본 뒤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라. 30일 동안 자신의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일해보라. 작은 결심을 하고 이를 지켜라. 심판하지 말고 안내자가 되어라. 비판자가 되지 말고 본보기가 되어라. 문제거리가 되지 말고 해결사가 되어라. 이상을 당신의 결혼생활과 가족생활, 직장생활에 적용해 보아라.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마라. 자신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지도 마라. 실수를 했을 때 즉시 그것을 시인하고 시정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배워라.
남을 비난하고 탓하지 마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열중하라.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애쓰라. 즉, 될 수 있다에 열중하라. 다른 사람의 결점을 비난이 아닌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라.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는다든가 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자신이 선택하는 반응이다. 문제가 외부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그 생각을 곧 중단하라. 그러한 생각 자체가 바로 문제이다. 매일 조금씩 싹트는 선택의 자유를 실행하는 사람은 그 자유를 조금씩 확장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유가 점차 소멸되어 결국은 수동적으로 남에 의해 지배되는 존재가 된다. 그들은 부모와 동료, 사회에 의해 쓰인 각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현재 처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세뮤얼 존슨은 만족의 기쁨은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이라야 한다.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성품이 아닌 다른 것을 변화시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헛수고로 낭비하고 고통만 더 크게 만들 뿐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 즉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효과성의 근본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다른 모든 효과성에 대한 습관의 기초가 될 것이다.